러시아는 미스터리로 감싸인 수수께끼요. 사실은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군은 가장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그런 군대를 물리친 나라가 바로 소련이었고 붉은 군대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러시아군은 한마디로 오합지졸이다. 비효율적인 군대다. 군기마저 빠져 있다. 전쟁에 이길 수 없는 군대다. 다 틀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총도 없어, 총알도 없어가지고 삽을 들고 돌격한다. 가짜 뉴스였습니다. 최근에 전황이 상당히 러시아계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죠. 그렇게 형편없다는 러시아군이 서방 세계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우크라이나군을 상대로 승기를 잡고 전장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었을까? 붉은 군대를 깔보는 시각이 우리나라에서 더 증폭되어서 지금도 그 편견이 유지가 되고 있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상명대학교 역사 콘텐츠학과 류한수 교수입니다. 저는 역사학자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세계사, 그래서 이제 좀 좁게는 유럽사, 서양사, 국가로는 러시아사를 전공했고요. 시대로는 현대사를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강연 주제를 제2차 세계대전 시기 소련의 붉은 군대는 실제로 어떤 군대였는가 이렇게 붙여봤고요. 부제로 한국인이 러시아에 품는 편견의 한 사례라고 해봤습니다. 영국의 윈스턴 처칠 총리가 사실은 그 당시는 이제 소련이라고 했죠. 소비에트 연방, 특히 이제 스탈린과 많은 접촉을 하면서 러시아라는 나라를 상당히 어떻게 말할까요? 알 수 없는 나라다라고 하면서 저런 표현을 썼습니다. 나는 러시아의 행동을 당신에게 예측해 줄 수 없소. 러시아는 불가사의 속에 미스터리로 감싸인 수수께끼요라고 했죠. 그만큼 이렇게 알쏭달쏭한 존재,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느낌을 당시 서구 사람들이 가졌고, 사실 우리 한국인도 대개 경우는 세계를 이해할 때 우리의 시각도 작용하지만 많은 경우에 이 미국이나 아니면 서유럽의 시각으로 세계를 파악하기 때문에 러시아를 보는 시선이 사실은 그렇게 곱지만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3년 전에 전쟁을 일으켰던 어떤 그런 행동 때문에 더더욱더 지탄을 받고 있고요. 러시아 제국, 소비에트 연방, 오늘날의 러시아 시간을 거쳐오면서 사실 한반도와 뭐랄까요 좀 좋지만 않은 관계를 많이 맺어왔기 때문에 더더욱더 러시아에 대한 편견이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사이도 별로 안 좋은 어떤 상대를 제대로 알기가 쉽지가 않은데 실제로 러시아는 어떤 나라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지 러시아에 대한 인상을 좋게 만든다는 차원이 아니라 특히 역사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사실을 사실로 알고 있는데 많은 경우에 전혀 사실이 아닌 경우가 있죠. 그런 식의 오해를 가장 많이 사고 있는 나라가 러시아이기 때문에 러시아의 한 사례를 제2차 세계대전 시기 소련군, 붉은 군대로 정해봤습니다. 제가 가장 흥미로워하는 주제이기도 하고 제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주제이기도 하고요. 해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이건 어떤 장면 같습니까? 2022년 2월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이웃 나라의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죠. 그래서 이 두 나라의 체급차가 있기 때문에 아주 손쉽게 러시아 군이 우크라이나 군을 제압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벌써 전쟁이 3년 동안 지속이 되고 있고요. 초기에 러시아군이 당한 패배라든지 실패를 엄청나게 서방 언론과 우리나라 언론에서 보도를 했고요. 이런 식으로 러시아의 기갑 부대가 우크라이나 도시에 들어갔다가 기습을 받아서 완전히 다 이렇게 망가졌다. 이런 식으로 러시아 군대가 아주 오합지졸이다. 이런 식의 인식을 많이 가졌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언론의 몇 가지 사례만 들어보자면 하여튼 비교적 최근까지도 이런 식의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그러니까 러시아군은 한마디로 오합지졸이다. 정말로 비효율적인 군대다. 그리고 군기마저 빠져 있다.
도저히 그 전쟁에 이길 수 없는 군대다. 이런 식의 인식을 주었죠. 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런 식의 그러니까 러시아군을 그 깔보고 경시하는 시각의 어떤 최정점에 달한 기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러시아군은 이제는 뭐랄까요, 총도 없었고, 그다음에 그 총알도 없어가지고 적진을 향해서 삽을 들고 돌격한다. 이렇게 무지막지한 군대고 이상한 군대다라는 식의 보도가 우리나라에서 나왔었죠. 근데 사실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다 그 이른바 가짜 뉴스였습니다. 가짜 뉴스였는데 우리나라에서 이게 걸러지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공신력 있는 매체에 많이 보도되었다는 게 문제가 있죠. 자, 더더군다나 어떤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러시아군은 총에 맞아도 죽지 않고 계속 달려든다. 저것은 꼭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마약을 했음에 틀림없다. 이런 식의 그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보도하는 신문에서 뭐 정말로 그 좀비를 보여주면서 러시아 병사들은 인간도 아닌 존재 같다. 뭐 이런 식의 인식이 널리 퍼졌죠. 사실은 우리가 어떤 알 수 없는 존재를 접했을 때 대개 반응이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하나가 뭐냐면 신비로움, 또 하나가 뭐냐면 혐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그 러시아군을 좀비와 같은 존재로 보는 것도 아까 말한 혐오, 공포, 어떤 신비로움 이런 것이 작용한 한 전형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 길게 서두에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나라가 지난 3년 동안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보면서 특히 러시아군을 볼 때 이 러시아군에 관한 어떤 상당히 그 저평가 내지는 오해, 편견이 있는데 그 편견은 단지 2022년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상당히 오랜 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러시아의 전신격인 국가가 바로 소비에트 연방인데 소비에트 연방의 소련군을 보는 시각을 그대로 투영해서 오늘날 러시아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제2차 세계대전 하면 상당히 그 까마득한 옛날 얘기로 느껴지겠지만 사실은 20세기 중엽에 일어난 사건이고 20세기에 걸친 100년 동안에 걸친 세월 동안 가장 크고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뭐 총도 없이 삽을 들고 적진을 향해 돌격하는 러시아군이라는 것 이미지가 사실 2차 세계대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제 루소포비아, 러시아에 대한 공포, 혐오 감정의 연장선상에 있는 그런 인식일 텐데요. 그런데 그렇게 비효율적이고 무지막지하고 싸울 줄 모르는 오합지졸이 러시아 군대라고 하면 어떻게 러시아군이 3년 동안 아직 우크라이나군뿐만 아니라 미국과 서방과 상대해서 지금까지 전쟁을 지속해 오면서 사실은 최근에 전황이 상당히 러시아계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죠. 우크라이나군이 상당히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형편없다는 러시아군이 서방 세계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우크라이나군을 상대로 승기를 잡고 전장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었을까? 이런 의문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러시아군을 보는 평균적 한국인들의 시각에는 제2차 세계대전기 붉은 군대, 소련군을 보는 시각과 연계되어 있다는 것인데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 시기 붉은 군대 이미지가 오늘날 한국인 사이에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이미지가 사실은 실상인가 아니면 허상인가를 한번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그 냉전 시기를 아마 겪어보지 못했을 텐데요. 냉전 시기는 20세기 후반기에 미국과 소련이 극한 대치를 하면서 서로 간에 격렬한 비판을 주고받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냉전 시기에 특히 미국에서 형성되어 있는 붉은 군대에 관한 여러 가지 편견이 있었는데 그 편견을 마이클 처납스키라고 하는 미국인 학자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히틀러 상사, 군사에 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히틀러가 군사작전에 일일이 개입을 해서 독일 명장들이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독일이 졌던 것이다. 두 번째, 동장군, 이제 겨울 추위란 얘기죠. 그래서 독일 국방군은 붉은 군대에게 진 것이 아니라 러시아의 추위에 졌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추워서 제대로 못 싸웠다는 얘기죠. 근데 농민의 러시아. 독일은 선진적이고 이 산업 국가인데 반해서 러시아는 후진적이고 농업 국가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련 국민의 대다수가 농민이었는데 농민들은 실제는 후진적이고 뒤처져 있고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참을성이 강해서 오히려 제2차 세계대전 같은 극한적인 전쟁에서는 이 선진적인 도시적인 독일군보다는 이 후진적인 그리고 농촌 사람 출신인 소련군이 더 나았다. 그러니까 이런 요인을 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냉전 시기, 어쩌면 오늘날에도 유지되고 있는 제2차 세계대전 시기 붉은 군대 독일군의 관계입니다. 독일군은 러시아군, 즉 소련군이 어떤 효율성, 선진성, 합리성에 진 것이 아니라 히틀러라고 하는 쉽게 말하는 아주 이상한 사람, 그리고 러시아의 자연, 그리고 오히려 좀 뭐랄까요, 후진적인 요인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그런 전쟁, 이런 예를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련군이 수행한 역할을 과소평가하고 붉은 군대를 깔보는 시각이 냉전 시기에 팽배해 있었다는 얘기죠. 즉 붉은 군대가 이긴 것이 아니라 독일군이 졌다, 이런 인식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식의 서방의 인식은, 특히 미국의 인식은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더 증폭되어서 지금도 그 편견이 유지가 되고 있죠. 물론 제2차 세계대전을 그 서술한 책은 상당히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가 전형적인 어떤 그 서술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독일은 소련을 제외한 유럽 대륙을 장악했다. 그러나 처칠이 지도하는 영국의 치열한 항전, 드골이 지도하는 자유 프랑스군과 프랑스 국내 레지스탕스의 저항, 민주주의의 변기창을 자처한 미국의 참전 등은 전세를 호전시켜 나갔다. 1941년 독일은 소련을 침입하게 된다. 그러나 독일은 그 유명한 소련의 동장군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했다. 이후 독일은 수비태세로 전환했다. 여기서 또 한 번 소련 체제의 어떤 효율성 내지는 소련 군대의 어떤 뭐랄까 장점이 전혀 그 서술돼 있지 않고요. 그야말로 우연의 어떤 결과로 독일군이 졌다.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을 못 드리지만 저 문장 하나하나를 문제 삼으면요, 다 틀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식의 인식이 우리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지금까지도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하나 이 그 도해를 가지고 왔는데요. 저 맨 왼쪽은 독일군의 정격전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도해입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것은 붉은 군대의 종심전투 개념에 관한 도해이죠. 제가 이것을 다 설명드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시간도 없지만 제가 이것을 보여드린 이유는 여러분 그 가장 효율적인 군대 하면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릴 때 20세기예요. 보통 독일군을 떠올리죠. 독일군의 군사학 전통이 있습니다. 근데 그에 못지않게 러시아 내지 소련에서도 군사학 전통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쪽 사람들도 엄청나게 연구를 하고 과학적으로 전쟁에 접근을 해서 나름대로의 그 교리를 세웠다는 얘기죠. 그리고 러시아 제국과 그것을 물려받은 소비에트 연방의 군사 전문가들이 만든 군사 이론이 바로 종심 전투, 종심 작전 이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이후로는 전 세계의 모든 군인들이 다 받아들이는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 독일도 나름대로의 군사 전통이 있고 합리성이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버금가게 소련도 군사학 전통이 있다. 이런 사실을 제가 설명드리려고 이런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에게 붉은 군대는 수준 높은 군사학 전통을 가지지 못했고요. 제대로 된 전략, 전술 없이 전투를 수행하는 오합지졸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붉은 군대를 오합지졸로 보자면 그런 그 붉은 군대가 어떻게 해서 그 막강한 독일군을 상대로 승리할 수 있었는가? 사실은 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를 했지만 독일군은 가장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그런 군대를 물리친
나라가 바로 소련이었고 붉은 군대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설명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같은 역설에 주어지는 대답은 붉은 군대는 인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병사를 총알바지로 여기면서 전투를 수행하는 무자비하고 비인도적인 군대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인해 전술이라는 얘기죠. 영화라든지 어떤 뭐 다큐멘터리를 보면 뭐 소총이라든지 아주 간단한 무기만 들고 수백, 수천 명, 어떤 경우 수만 명이 적진을 향해 돌격하는, 그리고 아무리 그 큰 피해를 입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적진을 향해 돌격하는 이런 인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한국 전쟁 때 중공군을 생각하는데 그 어떤 선례가 바로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 붉은 군대란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의 인식이 어떤 극대화된, 그리고 영화라는 매체가 주는 어떤 뭐랄까요, 그 파괴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면 역사학자가 아무리 그 사실을 밝히는 논문을 쓰고 책을 써도요, 영화 한 편을 못 당해냅니다. 그래서 물론 2001년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시간이 지난 영화되기도 했지만 오늘날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 소련군에 관한, 붉은 군대에 관한 인식을 규정하는 가장 강력한 영화가 바로 에너미 앳 더 게이스라는 영화였습니다. 프랑스의 장작 카너 감독이 헐리우드 자본을 받아서 제작한 영화였고요. 그래서 여기에 배경이 1942년, 1943년 겨울에 그 스탈린그라드 전투를 보여주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붉은 군대가 어떤 식으로 전투를 수행하고 있는가 를 보여줍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이쪽이 독일군 진영입니다. 어떤 병사는 총을 들고 있지만 대부분의 병사는 총을 들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돌격을 하다가 병사 중에 총을 가진 병사가 죽어 쓰러져 있으면 그 병사에게서 소총을 뽑아 들고 또 전진을 하라,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저렇게 그 소총도 없이 전진하는 군대가 되니까 어마어마한 인명 피해를 입는다고 설정이 되어 있죠.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자면요, 이게 그야말로 그 허구입니다.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지만 문제는 서방 진영이 러시아군, 소련군을 묘사할 때는 항상 저런 식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클리셰라는 표현을 쓰죠. 뭐 어떤 것이 딱 있으면 거기에 관해서 연관 검색어처럼 그러니까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붉은 군대 하면은 소총도 없이 돌격하는 군대라고 하는 이 클리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나라 영화에도 그대로 모방되어서 들어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2011년에 한국 영화 마이웨이가 바로 우리가 봤던 에너미 앳 더 게이스라는 영화를 그대로 모방한 겁니다. 특히 전투 장면에서는 이른바 뭐 우리가 그 2차 세계대전에서 그 미군과 싸울 때 일본군이 그 기관총 앞에 그 일본도를 빼들고 반자이 만세하면서 돌격한다는 식의 그런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소련군도 그런 식으로 싸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자, 그리고 이 마이웨이란 영화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줄거리가 이렇습니다. 조선 청년인데 일본군에 징집이 된 거예요. 그래서 1939년 할흰골 전투, 몽골 쪽에서 벌어진 소련군과 일본군의 그 전투에 이제 끌려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사로잡히죠, 소련군에게. 그 사람의 이름은 양경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조선인 젊은이가 붉은 군대에 들어가서 이번에는 독일군과 싸운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또 소련군이 패하고 독일군의 포로가 되어서 1944년에 노르망디에 배치되었다가 또 거기서 또 독일군의 일원으로 연합군과 싸우다가 포로가 되었다. 뭐 이런 파란만장한 이야기일 텐데요. 이것은 사실은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식의 서술이 있는 역사책이 있지만 그 역사책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전혀 그러니까 이른바 그 출처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인터넷에서 떠도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조합되어서 마치 사실인 것처럼 많이 이야기됐었는데 어디에도 그런 근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 왼쪽에 있는 사진은 사실은 그 스티븐 엠브로즈라고 하는 미국의 역사학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쓴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관한 책에 저 사진이 실려 있어요. 그리고 그 엠브로스라고 하는 그 역사가가 이 사람이 혹시 한국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냥 막연한 추측을 했는데
그 추측에 살이 붙어가지고 양경종이라는 인물이 마치 살아있는 실존한 인물인 것처럼 묘사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도 전투 장면이 나오는데 아까 앞서 봤던 그 에너베이터 게이스에 나오는 장면과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약간 좀 그 길을 벗어나 가지고요. 우리가 그 양경종이라고 하는 인물에 그 관심을 많이 가지는 이유가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 유럽 전선에서 싸운 한국인이 있다라고 하는 어떤 신기하고 어떤 상당히 진기한 그런 것 때문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사실은 양경종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허구의 인물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당시 그 소련이라고 하는 국가에는 많은 그러니까 조선인, 그러니까 고려인들이 있었고 고려인들이 상당수가 붉은군대에 들어가서 독일군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책 한 권을 가지고 왔는데 오늘날 러시아에 있는 고려인 학자들이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 한국인의 핏줄을 타고 난 어떤 그 당시 소련 시민들, 그러니까 한국계 그 소련 시민이겠죠. 이 젊은이들이 수백 명이 이 붉은 군대에 들어가서 소련 독일군과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집단 정기를 엮은 것이 바로 저 책이거든요. 근데 이 책은요, 2011년에 나왔는데 영화랑 같은 시기에 나왔는데 아무런 그 반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죠. 허구의 인물에는 그렇게 큰 관심을 품는데 실존했던 인물들, 한국인의 핏줄을 타고 난 사람들이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 독일군과 어떻게 싸우는가를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들인데 여기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붉은 군대가 무지막지한 방법으로 싸운다. 그리고 인명 피해를 전혀 아까워하지 않는다. 수백 명, 수천 명이 죽어가도 전혀 아까워하지 않는 이런 식의 인식은 하나의 전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소비에트 연방, 즉 러시아는 어마어마한 인력 자원을 가졌기 때문에 뭐 수만 명 단위, 수십만 명 단위로 병사들을 소모해도 워낙 인력이 많기 때문에 타격을 입지 않는다. 이런 인식이 깔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소비에트 연방이 병력을 무한대로 동원할 수 있는 나라였다고 상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번 차근차근 사실을 따져보자면요. 이 소련이라는 나라가 아시아와 그 유럽에 걸쳐 있는 엄청나게 큰 나라지만 인구의 80%가 주로 우랄 산맥 서쪽에 있는 우리가 흔히 유럽 러시아에 몰려 살고 있습니다. 큰 영토를 차지하고 있는 시베리아는 전체 인구의 한 20%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1941년 6월에 나치 독일군이 소비에트 연방을 기습 공격했을 때 소련이 연전연패하면서 유럽 러시아의 3분의 1을 뺏겼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벨라루스와 발트해 연안 3국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거의 대부분이 독일군 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소련 인구가 1억 9천만 명이었는데 1억 9천만 명의 3분의 1가량이 독일군 점령지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하 자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달리 말하면 소련 지도부는 가지고 있는 인구의 3분의 1이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자원이 3분의 1을 빼앗긴 상태에서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독일의 인구는 당시에 한 7천만, 8천만 명 정도가 됐고요. 그 유럽 대륙을 석권했죠.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동맹국도 있었고 강제 동원할 수 있는 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도 강제 동원을 하고 뭐 이탈리아라든지 뭐 루마니아라든지 이런 나라의 동맹국과 함께 싸우게 되죠. 즉 나치 독일과 소비에트 연방이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의 규모를 따져보면요. 거의 비등비등하다는 얘기입니다. 독일이 현격하게 인력 자원이 모자란 국가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달리 말하면 소련이 독일을 현격하게 앞서는 인력 자원을 가진 국가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붉은 군대가 인해 전술을 구사했다는 주장은 나중에 전쟁에 진 독일군들이 특히 독일의 명장들이 자기가 정말로 뛰어난 군인인데 자기가 깔보는 이 소련군 장군들에게 졌잖아요. 그래서 회고록에서 일종의 거짓말을 합니다. 뭐냐면 나는 잘 싸웠는데
소련군이 너무너무도 수가 많았기 때문에 중과부적이라고 도저히 이걸 이길 수 없었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자기 변명을 회고록에 쓰는데 이 회고록을 냉전 시대 때 서방 학자들이 그대로 믿어버린 겁니다. 순진하게. 아니면 믿고 싶었던 거겠죠. 그래서 이것은 사실과 거리가 멉니다. 따라서 붉은 군대는 무한정의 인력 자원과 자원을 보유해서가 아니라 제한된 인력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긴 전쟁에서 결국은 승리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시겠죠? 모릅니까? 블랙핑크의 제니죠. 뮤직비디오를 가져왔는데요.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 탱크 위에서 뮤직비디오를 찍었습니다. 근데 그냥 뭐 좀 재밌다라고 넘어가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역사학자들 볼 때는 상당히 이게 흥미롭고 인상적인 장면이었어요. 왜냐하면 저 탱크가 어떤 탱크냐? 저 탱크는 바로 소련군이 주력 탱크로 삼은 T-34라는 탱크입니다. 똑같죠, 모양이. 제2차 세계대전 시기 소련이 보유한 고도의 생산 능력과 과학기술을 상징하는 붉은 군대의 주력 전차 T-34입니다. 여러분 그 전차하면 탱크하면 생각나는 게 바로 독일 탱크일 텐데요. 독일 탱크가 아주 성능이 뛰어나고 그에 비해서 연합국 탱크는 성능이 뒤처졌다고 하는데 좀 교정할 필요가 있어요. 미국과 소련은 대량 생산 능력을 가진 국가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질보다 양을 추구하는 거예요. 반면에 독일 같은 경우는 공업 능력이 미국과 소련보다 딸리기 때문에 양으로는 승부 못한다. 그래서 질로 승부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탱크를 아주 정교하게 만들죠. 그런데 여러분 그 현대전을 보통 우리가 대량 소모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량 소모전은 결국 양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독일 탱크처럼 정교하고 성능이 뛰어난 탱크를 미국과 소련이 못 만들어서가 아니라 이 뭐랄까 철학 자체가 달랐다는 거예요. 현대전은 질보다 양이다. 이것이 바로 소련과 미국의 전쟁 철학이었고 독일의 철학은 우리가 가진 산업 능력에서는 그 양으로 승부하면 백전백패이기 때문에 질로 승부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 미국과 소련의 탱크가 질적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가성비입니다. 어떤 그 한정된 자원을 그 투입했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그것을 써먹어야 되는데 바로 T-34가 바로 그런 탱크였다는 얘기죠. 가성비가 가장 뛰어난 탱크였습니다. 이런 효율성이 있었기 때문에 독일의 그 전차를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이죠, 결국은. 그리고 이런 탱크의 위력을 10분 발휘해서 결국 드디어 소련의 붉은 군대가 독일 본토로 들어갑니다. 저기 그 건물에 붙어있는 간판을 보시면 이게 다 독일어거든요. 독일 본토로 진격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독소전쟁 중후반기의 붉은 군대는 미군이나 독일군 못지않게 자본집약적인 군대였어요. 그래서 소련군의 가장 강력한 전쟁 분과가 바로 포병이었습니다. 그리고 기갑병과도 엄청나게 수가 많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소련군이라고 하면 소총만 달랑 들고 싸우는 군대처럼 보이지만 이런 식으로 뭐랄까 기계화된 무기를 가지고 독일군을 압도하는 부대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총 하나 달랑 들고 싸우는 소련군의 모습은 전쟁 초기의 모습에 불과하고 중반, 후반으로 갈수록 독일군보다 훨씬 더 자본집약적인 군대였다는 얘기죠.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왜 소련이 독일을 상대로 역전을 해서 독일을 정복할 수 있었을까? 그걸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인식이 깨져나가죠. 소련군이 무기도 없이 적과 싸우는 인해전술을 펴는 군대 같았었는데 알고 보니까 어마어마한 물량을 가지고 기계화된 군대였다. 이렇게 반박을 하면요. 어떤 식으로 또 그 소련의 아니면 러시아 붉은 군대에 관한 그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반박을 하냐면 그 무기들, 소련군이 가진 무기들은 자체 생산한 것이 아니라 다 미국에게서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한국인들은 미국이 무기대여법으로 소비에트 연방에 천문학적인 수준의 군수물자 원조를 했기 때문에 그 물자를 가지고 붉은 군대가
승리했다. 이렇게 반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즉 미국에 원조가 없었더라면, 물자 원조가 없었더라면 소련군은 독일을 이기지 못했을 것이라는 얘기죠. 사실은 냉전 시대에 미국이 소련에게 군수물자를 제공한 이 사실을 가지고 격렬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 기간에 소련의 생산 총액이 있는데 이 중에서 미국으로부터 받은 물자의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 그랬을 때 소련 측은 4%를 얘기했고요. 같은 시기에 서방과 미국은 11%를 얘기했습니다. 소련은 그만큼 너희들에게 받은 거 별로 안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이고 서방 측은 무슨 소리냐. 엄청나게 많이 받아갖고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이겼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1991년에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면서 냉전이 끝났죠. 벌써 30년이 지났습니다. 30년 동안 학자들이 어마어마한 또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식의 결론을 내느냐. 물론 완벽한 합의는 아니지만 대다수의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수치가 4%도 아니고 11%도 아니고 7%다. 오늘날 러시아의 역사학계는요. 미국의 무기대여법 지원이 이 붉은 군대의 승리에 중요했다.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이진 않았다. 미국의 대소련 군수물자 지원이 없었더라도 결국은 소련의 붉은 군대가 승리했을 것이다. 단 4년이 아니라 더 길게 싸워서 1년이나 1년 반, 어떤 경우 2년 동안 더 싸웠을 것이다. 또한 서방 측 학자들도 그런 견해에 지금은 동조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수렴이 일어난 상황일 텐데요. 정리를 하자면 세계의 역사학자들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이나 영국의 군대가 아니라 소비에트 연방의 붉은 군대가 나치 독일의 패망에 가장 결정적인 이바지를 했다는데 사실은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제가 영국군이나 미국군의 역할을 무시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국군과 미국군도 큰 역할을 했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바지를 한 것은 바로 소련이었다는 얘기죠. 추축국, 파시즘 진영을 상대로 연합국 진영이 승리를 거뒀을 때 그 지분의 가장 큰 지분을 가져가는 나라가 바로 소련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무기대여법에 관한 자료를 좀 가져왔는데요. 지금 복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그 소련군의 전차 부대원들이거든요. 저 뒤에 탱크가 있는데 저 탱크가 제가 앞서 설명드린 제니가 올라탄 T-34가 아니라 바로 미국에서 만들어진 셔먼 전차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그 군수물자가 소련에 지원이 되고 소련도 사실은 독일군과 워낙 격전을 벌였기 때문에 물자가 딸렸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받은 저 셔먼 전차를 가지고 싸우기도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독일군이 가장 무서워하는 소련 무기가요. 로켓이었습니다. 그 다연장 발사대라고 하는데요. 로켓 론처라고 하죠. 저기 그 위에 달려 있는데 그 로켓이 날아가서 어마어마한 이 공격력을 발휘해서 독일군을 정말로 그 위기에 몰아넣었는데 이런 그 로켓을 그 몰고 다니는 트럭이 사실 소련 트럭이 아닙니다. 미국 트럭이었다는 얘기죠. 미국이 가장 자동차 산업이 발달한 국가였기 때문에 거기서 거기서 만들어진 그 미국산 화물차 트럭을 가지고 소련군이 싸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지금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전 세계의 그 파시즘 진영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미국이 동맹국들을 도와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동맹국들에게 물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법안을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무기대여법이었고요. 그 무기대여법 법안에 서명을 하고 있는 광경이죠. 저 법률에 따라서 영국 그리고 당시 일본군과 싸우고 있던 중국 그리고 나치 독일과 싸우고 있던 소련의 전쟁 물자가 지원이 됩니다. 사실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일 텐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널리 알려져 있지 않으면 정말 재미있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1959년에 만들어진 한 병사의 발라드라는 영화에서 한 소련군 병사가 지금 통조림을 먹고 있는데요. 저 통조림 보시면 알겠지만 뭐라고 써 있죠? 미트라고 써 있죠. 그리고 그 아래 좀 살짝 가려져 있지만 US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만들어진 고기 통조림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당시 영화에서도 소련군이 미국에게 받은 물자를 가지고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저런 미국 통조림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부대찌개를 만들었죠. 2011년에 모스크바에서 열린 전승 기념 행사에서 미국산 지프를 탄 대조국 전쟁, 즉 독소전쟁 참전용사 스테판 페투오프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90세였죠. 이분이 그 퍼레이드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미국과 러시아의 사이가 사실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광경이 연출될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소련군, 붉은 군대는 나름대로의 어떤 강점을 가지고 그 강점을 극대화하고 그리고 한정된 자원과 인력을 총동원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독일군을 압도했습니다. 그래서 1945년 4월에 나치 독일의 심장부인 베를린으로 진격하게 되죠. 그리고 4월 30일에 독일 수도 베를린의 국회의사당 꼭대기에 결국 소련의 국기가 나부끼게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 나치의 그 저항의 그 마지막 거점이었는데 여기를 결국은 4월 30일에 소련군이 점령하면서 나치 독일이 패망하게 되죠. 같은 날 히틀러는 지하 벙커에서 권총 자살을 했습니다. 소련이 독일에게 완벽한 승리를 거뒀고 그 승리를 상징하는 사진이었죠.